한국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무리지어 덩치로 싸우는 게 아니라 홀로 일당백으로 주변 강국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의 강한 기질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반도가 생긴 모양 역시 영락없는 호랑이라 활이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인 것처럼 호랑이는 언제나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한 장의 아주 멋진 사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 사진. 이건 신봉사가 봐도 그냥 영락없는 한반도 지도처럼 보이는 호랑이의 모습인데 무려 디스커버리 공식 채널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솔직히 이 사진은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우리 한반도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저 사진을 좀 찬찬히 훑어보면 그 허리 부분을 따라 백두대간 태백산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쪽으로도 개마고원까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며, 또 호랑이의 왼쪽,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해안 쪽에는 그 하얀 거품들이 수많은 섬들처럼 보일 정도로 정말 너무도 완벽한 우리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이 멋진 호랑이 한반도 사진은 디스커버리 채널에 올라온 그 수많은 사진들 가운데서도 좋아요가 무려 93,000개나 달린 초인기 포스팅입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긴 한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외국인들 눈에도 저 호랑이의 모습에서 우리 한반도가 바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아래 달린 글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외국 사진가분이 "와, 저건 한반도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었고, 다른 분 또한 "저건 완벽하게 한반도 지도 모양이다" 라며 너무 감동의 느낌표를 3개나 붙이며 놀라고 있으며, 그 외에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외국인들이 저 사진은 너무도 완벽한 코리안 페닌슐라, 즉 한반도라며 놀래며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야 매일 뉴스 끝나고 날씨 볼 때마다 봐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저 외국인들 눈에도 저게 즉시 한반도로 보인다는 것이 정말로 신기합니다. 앞서도 말했듯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흰머리 독수리이고, 북극의 경우 코카콜라 폴라베어가 바로 떠오르며, 호주는 캥거루, 러시아는 불고, 뉴질랜드는 키위, 캐나다는 귀여운 비버가 가장 유명하며, 또 인도는 코끼리로 대표되고 있듯이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호랑이의 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민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 어느 작가에 의해 그려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적부터 가끔씩 이 그림을 마주할 때면 저 위쪽 넓은 대륙을 향해 앞발을 들고 웅크리고 있는 저 호랑이의 형상이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 호랑이는 식욕도 엄청 왕성해서 뒤쪽으로 자기 몸보다 더 큰 똥도 길게 싸놓은 것이 이 그림에는 없지만 구도가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과거 호랑이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당군 할아버지께서 기획 부동산에 당하시면서 거의 다 무슨 산밖에 없는 곳에다가 나라를 세우시는 바람에 정말 나라에 산이 엄청나게 많은 데다 또 그 산 전체에 호랑이가 가득했을 정도로 정말 많았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난 100년간 전세계 호랑이의 분포도인데,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100년 전까지 호랑이가 살았던 곳이고, 저 녹색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 빨간색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와 그 바로 위쪽 러시아 쪽에 살던 호랑이들은 크기가 작은 인도나 중국 또는 동남아 쪽 벵갈 호랑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보다 덩치가 좋기 3배나 되는, 전 세계 모든 호랑이들 가운데서 가장 커서 사람을 물고도 절벽을 뛰어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고 거대한 호랑이가 바로 우리 한반도 고유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호환 마마라는 말이 있는데, 무언가 가장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마마, 무서운 천연두의 옛날 명칭과 바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을 정도로, 밤에 해가 지면 타들 집에 일찍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궜을 정도로 호랑이는 늘 우리들 삶의 일부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차코 갑사라고 해서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잡는 전문 사냥꾼의 조직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동네 사냥꾼들이 아닌 무려 조선 왕실에서 국령으로 조직한 일종의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잡는 특수부대. 이 차코 갑사는 기존의 병사들 가운데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용맹한 자들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 소수의 인원을 아주 긴 특수훈련을 거쳐 길러낸, 말하자면 요즘 UDT 같은 진짜 대단한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차코 갑사들은 우선적으로 궁궐 주변에 일부가 항시 배치되어 궁 주변에서 호환이 벌어지는 것을 막았으며,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국 어딘가에서 호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올라오면 직접 찾아가서 산속에서 호랑이와 싸우며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코 갑사들이 진짜 대단한 점이 그 무지막지한 한국 호랑이들과 상대하며 오직 창과 활 그리고 그물만을 사용해 싸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죽기도 정말 많이 죽었고 그 대신 이 차코 갑사들은 일반 병사들의 대략 20배가 넘는 봉급을 받고 나라에서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던 어쩌면 조선시대 최고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에서 총을 든 엄청난 수의 포수들이 한반도로 몰려와서 불과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난 5천년간 우리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그 많던 한국 호랑이들을 모두 총으로 사냥해서 죽이고 그 가죽은 전리품으로 전부 일본으로 보내는 바람에 이후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멸종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는 이 땅에 호랑이가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는 그 정겹고 영험한 동물인 호랑이에 대한 기억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 지난 88 올림픽 때에도 그 마스코트가 바로 호랑이 호돌이였고 평창 올림픽 때에도 마스코트는 당연히 호랑이였으며 또 우리 축구 대표팀의 가슴에 새겨진 그 마크 역시 호랑이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김주혜 작가님의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의 커버도 너무도 근사한 우리 호랑이 그림으로 장식되는 등 여전히 이 호랑이는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신성한 동물로 우리들 정신 속에 살아있습니다. 무리에 기대지 않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홀로 강하게 살아가며 또 너무도 아름다운 데다가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전투력을 보유한 진정한 야수이자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어떤 영험함을 지닌 신비한 동물. 게다가 정말 너무도 우연스럽게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양과도 너무도 닮은 이 호랑이는 정말 굉장히 많은 면에서 신기하게도 우리 한민족과 많이 닮았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 올라온 그 멋진 호랑이의 사진만 보고도 단번에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알아보고 10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수많은 댓글을 달아준 전 세계 팬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역시 그 넘치는 호랑이의 기운을 다시 일으켜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모두 다시 강하고 힘차게 기운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 영상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보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로 우리 착한 어린 친구들은 이 영상 말고 여행이나 운동 또는 독서와 같은 보다 교육적인 영상을 대신 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아직 남아 계신 우리 어른분들을 위해 지금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매우 신기한 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전 세계 최고 유교 네이션 우리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독특한 나라입니다. 일단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려 대마초가 합법이라는 점입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976년부터 나라에서 완전하게 합법화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과거 대마초는 물론 사실상 모든 종류의 마약에 있어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야말로 히피 천국이었던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사실상 모든 종류의 마약을 금지시키기 시작했고 또 미국은 미국이니까 그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전체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 포함 세계 대부분 국가들에서도 우리 큰형님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미국에서 그 법이 시작된 것이 바로 1970년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기호로 즐기시는 분들, 항상 다리 떠는 분들, 또는 매번 썰렁한 농담을 하시다 욕먹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게 자 오늘부터 하지 마 라고 해서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대략 6년 뒤 네덜란드에서 그걸 전면 합법화해버리자 이때부터 북미와 유럽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네덜란드로 몰리게 되었고 덕분에 네덜란드는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을 오늘날까지도 누리게 되었기 때문 물론 그건 네덜란드 정부 설명에 의하면 더 효율적인 마약 범죄 관리를 위해 한 탄력적인
전략적인 사회관리 정책의 일환이었고 또 실제로도 그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었지만 아무튼 그 덕분에 네덜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고의 관광지로 떠오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덜란드의 두 번째 놀라운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매춘입니다. 마치 지방 어느 도시에 있는 작은 조직 형님 이름 느낌이 나는 이 매춘이라는 것은 그게 대부분은 불법임에도 그게 어디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술집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 대마초 합법 정책 때문에 새롭게 몰려든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래부터 이 분야 유럽 최대 상권이었습니다. 바로 뱃사람들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즉 더치는 지난 16세기 거의 80년 동안 독립전쟁을 치른 끝에 결국에는 승리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부터 힘이 없던 서러움이 바탕이 되어 특히 군사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 엄청난 힘을 바탕으로 이제 17세기가 되자 바다를 통해 전 세계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며 식민지를 개척하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동인도 회사 등과 같은 당시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기업들을 필두로 사실상 식민지 산업과 전 세계 무역의 최강자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그 사이 고우나 렘브란트와 같은 작가들, 스피노자와 같은 철학자들까지 문화적으로 꽃을 피우며 과거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작 40%밖에 안 되는 작은 땅, 그마저도 지대가 낮아 온통 뻘밭이었던 작은 땅에서 시작해 사실상 전 세계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던 네덜란드는 이후 또 약 100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침공하며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면서 정말 순식간에 그동안 이뤄냈던 그 엄청난 군사 및 경제적 위상을 한 번에 잃어버리고 지금 매우 조용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매춘이 형님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이야기가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덜란드는 그 잘나가던 시절부터 전 세계에서 모인 해군과 상인들이 항상 붐비면서 을의 그런 부두가 그렇듯 유럽 최고의 활락가를 이루게 되었는데 비록 나라는 힘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지만 그 활락가 산업만큼은 여전히 전 세계 최고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2000년 나라에서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까지 하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약과 매춘의 최강자. 이건 면접이나 상견례 때도 물론이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데 있어 사실 어디 가서 자랑하기에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는 특징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중심지에는 수많은 카페들, 즉 대마초를 판매하고 필 수 있는 곳과 또 그 사이사이 유혹적인 붉은 빛으로 길게 늘어선 엄청난 규모의 홍등가가 상황 중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1위이자 삼성은 물론 TSMC와 인텔도 무릎 꿇고 만나러 간다는 네덜란드 기업으로 사실상 전 세계 독점으로 반도체 노광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 그 유명한 ASML의 작년 매출이 대략 286억 달러. 즉 우리 돈 대략 4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덜란드가 이 대마초 문화와 매춘을 포함한 관광 수입으로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약 237억 달러, 즉 우리 돈 대략 34조 원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덜란드의 통장을 두둑하게 해주는 이 홍등가가 특히 그 암스테르담 시에게는 너무 고마운 효과 산업이긴 했는데 정작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그 유명세도 또 도시 여기저기에 밤만 되면 붉은색 조명이 가득하며 거리마다 관광객들이 몰려다니는 환경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네덜란드 사람들 가운데 대마초를 피는 사람의 비율도 전체 인구 중 고작 14%밖에 되지 않고 또 마약 사용자의 비율도 유럽 전체에서 거의 가장 낮을 정도로 그들은 이 대마초 또는 마약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거의 아무런 불만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홍등가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내내 불만이 제기되었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암스테르담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임한 최초의 여성 시장인 펨케 할세마가 재작년 갑작스럽게 엄청난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버립니다. 바로 도시 곳곳에 마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홍등가를 시 중심가에서 외곽으로 모두 옮기고 게다가 그걸 또 한 동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세워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엄청난 건물의 명칭은 바로 에로틱 센터입니다. 정직한 내용을 가진 매우 정직한 이름입니다. 이 건물은 처음에는 5층 규모로 구상이 되었다가 지금은 총 12층짜리 두 동으로 만들어진 초대형 건물로까지 계획이 구체화된 상황인데 이 안에는 대형 호텔과 맞먹는 수백 개의 접객실과 초대형 클럽과 술집들 그리고 응급센터까지 구비되어 있어 모든 것을 이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계획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스테르담의 도심에서 이제 홍등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밤늦게 홍등가를 누비던 취객들도 사라지게 되고 네덜란드의 국가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 케어나 안전 등 좀 더 나은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이 엄청난 계획에 시민들은 크게 찬성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첫삽을 뜨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거대한 에로틱 센터를 과연 어디에다 지을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우리 동네는 안 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어 지금까지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암스테르담 북쪽에 있는 도시인 하벤스타트에 이 지구 최강의 홍등가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아마 조만간 이 건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 반 또 우려 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이 건물이 완성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이곳 또한 유럽 최고의 유명지이자 관광지가 되어 어쩌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네덜란드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많은 또 동떨어진 진짜 저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또 아마 평생 가볼 일은 없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저런 엄청난 건물이 곧 생길 것이라는 사실은 실로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며, 또 실제로 곧 저 건물이 완성되어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저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며 얼마나 세상이 또 시끄러울까 새삼 궁금하기도 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중국이 바로 얼마 전 딥시기를 출시하며 미국에게 엄청난 비곁을 선물하더니 그 사이 또 다른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최후의 전쟁을 위한 전 세계 최대인 미국 국방부 펜타곤보다도 무려 10배나 큰 초대형 군사 복합 기지를 지금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금부터 2027년 사이, 그러니까 빠르면 바로 올해 또는 내년에도 어느 날 새벽 급작스럽게 대만을 침공하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군사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뉴스위크 외 여러 매체에서 분석한 지금 그 중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제목이고 또 이게 뉴스위크의 기사 제목으로 그 기사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키워드는 첫째, 펜타곤보다 10배가 큰 통합 군사 센터를 건설 중이라는 것과 둘째, 그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최악의 군사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중국에서 짓고 있다는 그 중국의 펜타곤, 저는 편리상 그냥 줄여서 중타곤이라고 부를 예정인 그 어마무시한 장소는 베이징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의 가로와 세로 각각 6km가 넘는 초대형 규모의 복합 군사 시설로 지금 빠르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상 위로 드러난 그 규모 외에도 엄청난 공중 폭격, 그러니까 심지어 B2 폭격기에서 쏟아붓는 벙커 버스터 폭탄과 핵폭탄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매우 깊은 강화 콘크리트 지하 벙커들과 수많은 터널들까지 구비된 강력한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뭘 준비하길래 이렇게까지 튼튼한 초대형 벙커를 급하게 준비하는지,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중국이 조만간 미국과의 어떤 커다란 갈등이나 심지어 핵전쟁까지 시사되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런 우려에 확신을 주기라도 하듯 최근 기존 500기였던 핵무기를 현재 600기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제는 과연 그와 같은 우려가 맞는 것인지가 아닌 그게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나 해외 정세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그 시점은 무조건 2027년 전, 그리고 이 중타곤이 완성되어 운영되는 이후 딱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째서 그게 2027년 이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시진핑이 그렇게 할 거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시진핑이 중국 인민들을 향해 한 약속을 보면 첫째, 지난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의 선언에서 그는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의 첨단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친환경적인 그린 정책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가 이미 2025년이라서 그 공약의 달성 성적을 좀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사실상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앞선 것이 맞고 그 산업의 첨단화 역시 일부 미국에 꽤 견줄 만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중국은 항상 그 껍데기만 엄청난 속도로 빨리 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그 안의 내용은 엉망인 경우.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나라도 지난 60년대부터 전쟁으로 황폐화되어버린 전국의 산을 다시 푸른 숲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전 국가적 산림 하이모 계획을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무려 10년 가까이나 일찍 그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해버린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편 중국에서도 앞서 말한 그 그린 어쩌구 목표를 진행하면서 어찌어찌 달성하기는 했고 크게 자축도 했는데 문제는 그게 무려 녹색 페인트로 전국의 산을 칠해버리는 방법으로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놀래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 외 군사적인 부분도 또 이번 딥시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인공지능 부분에서도 비록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은 못 되지만 그리고 그 발전의 지속성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어찌되었던 정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이뤄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국이 더 정확히는 시진핑이 이렇게 모든 걸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2년에 2027년까지 대만을 반드시 통일시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2027년은 중국 해방군의 건군 10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군대의 이름이 희한하게도 중국군이 아닌 해방군인 이유도 지난 1927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국민당과 내전을 벌이며 군대를 창설할 때 국민당 또는 민주주의에 의해 억압당하는 중국 인민들을 공산주의로 해방시키기 위한 무력의 총칭으로 그 군대의 이름을 명칭한 것으로 그 말은 다시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국민당의 세력들과 땅, 즉 대만까지 완벽하게 통일을 해야만 그 중국 해방군의 창설 목표를 완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도 많은 명분으로 인해 반드시 그것도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시켜야 하는 것이자 또 그게 시진핑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던 대만이 이 반도체라는 아주 귀중한 산업을 키운 덕분에 갑자기 미국이 대만을 어릴 적 잃어버렸던 소중한 동생 대하듯 싸고 돌며 앞으로 우리 동생 때리면 그땐 나와도 전쟁이라며 으름장을 놓자 시진핑의 계획에 커다란 난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엄청나게 벌크업을 하면서 대만인의 형 미국과도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도 서둘러 키우게 되었고 미국과 사이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 미국부터 공급받던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들도 다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키우기 시작한 후 이제는 그 마지막 작업으로 정말로 시진핑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거기에 지난 새벽 중국 대규모 대만 공습 시작이라는 놀라운 속보 제목을 보게 될 날이 실제로 오게 되면 그때는 미국과도 전면전,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까지도 예외가 아닌 실제로 모든 걸 건 마지막 둠스데이 대전이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준비 작업으로 지금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타고는 건설 중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끼워 맞춰 예측을 해보아도 중국은 지금 조만간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며 또 그 이후 촉발될 미국과의 충돌까지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꼭 이 마지막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시진핑의 인기와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군사력 발전이고 인공지능이고 녹색 페인트고 다 좋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배고픈 백성이라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책임,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일상이 배고프거나 부족하지 않게 나라의 경제가 원활히 잘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책임이 가장 중요한 지상과제인 것입니다. 그게 그의 존재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중국인들도 자기들 배가 고프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게 공산주의든 아니면 대만 통일이든 간에 그런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보다는 당장의 생활이라는 훨씬 더 무섭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지도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금 중국은 과거의 10%를 널뛰기 하듯 넘나들며 날아다니던 GDP 성장률이 4%대로 급격하게 추락해버린 상황이며 부동산 시장 역시 얼마 전까지 여러 뉴스에서 다루었듯 말하자면 그 버블이 아주 제대로 터져버려 단지 집값이 폭락한 것이 아닌 한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릴 정도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이 겪었던 그 손실을 아주 가볍게 넘어설 정도의 피해가 현재 진행 중인데다가 그럼 그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듯 우리는 나라가 거대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2년 이상 생산자 물가는 26개월 넘게 하락 중으로 이건 심각한 디플레이션, 즉 과거 일본이 그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할 때 보였던 그때 상황과 너무 비슷하며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 친구들 대부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 실업률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중국의 경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걸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법도 없다는 것이 시진핑의 진짜 고민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베이징 옆에다 그런 대규모 복합 군사 기지를 건설하며 그러니까 과거 로마 때 황제들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때마다 엄청난 대규모 이웃나라 침공 캠페인을 시작하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곧 대만을 침공하여 그 100년 만의 과업을 드디어 달성할 것이다 라고 눈속임 또는 정치적 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시진핑과 그쪽 중국 분들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중국의 대만 침공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불안하고 거슬렸던 것이 바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거 저기서 큰 전쟁 터지면 아무 상관없는 귀한 우리나라 국군 병사들이 총알 바지로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 죽음의 선봉장으로 나서게 되는 것 같은 매우 이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사실 너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이제 바이든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물러났고 또 무엇보다 실제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계산 빠른 트럼프가 과연 그걸 워싱턴의 안전까지 걸어가며 무조건 미국의 전쟁으로 만들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부지불식간에 전 세계가 갑자기 휘말려 들어가는 세계 3차 대전은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중국 대만이든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충돌이든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인들은 이 전쟁이라는 것에 이미 너무도 지쳤고 코로나에 이어 갑자기 시작된 두 개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 또한 지금 너무도 힘든 상태라 또 다른 전쟁은 어쩌면 이제 세계 경제가 추가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대화로 그리고 무력이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빌 게이츠는 어릴 적에 거의 자폐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위태위태한 아이였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에서도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덩치도 작고 몸도 빼빼 마른 데다 생각도 행동도 너무 이상해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 데다 선생님은 물론 자신의 부모님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심각한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13살이 되던 8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 게이츠가 되었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인생의 70%는 운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사실상 진짜 컴퓨터 천재였던 친구 워지니악을 어린 시절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로 애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아마 없었을 것처럼 빌 게이츠 역시 물론 그의 풍족한 환경이 분명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긴 하지만 어린 시절 그 엄청난 행운이 없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못했을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세계 출판계에서도 엄청나게 화제인 무려 빌 게이츠가 직접 써서 최근 공개한 사실상 그의 거의 유일한 진짜 자서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 시작한 딱 그때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 누구든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해 실제로 아는 것은 거의 없는 이 빌 게이츠의 인생에 대해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그와 자주 비교되는 또 다른 컴퓨터 천재 스티브 잡스는 입양하였고 또 대학교도 1학기밖에 다니지 못했으며, 게다가 사실 그는 컴퓨터의 기본 코딩조차 할 줄 모르는 그 컴퓨터 천재라는 수식어와는 달리 컴맹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반대로 빌 게이츠는 당시 시카고 최고 로펌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실력 있는 변호사 아버지의 재벌가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매우 유복한 집안의 아이였습니다. 참고로 그는 55년생으로 올해 70입니다. 빌 게이츠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앞서도 말했듯 다소 자폐적인 성향도 강해서 무언가에 한번 집착하면 부모님과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등 쉽지 않은 아이였고, 당연히 학교에서도 따돌림과 놀림감, 심지어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딱 좋았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또 굉장한 변호사이시다 보니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이 그냥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정도의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2살이 되자 레이크 사이드 스쿨이라는 시애틀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입학 당시 그가 가장 먼저 집착했던 부분은 이 학교 근처에는 호수가 없는데도 왜 학교 이름에 어째서 레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는 없는 문제도 찾아서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레이크 사이드는 거의 대학교 수준의 환경을 갖춘 정말로 좋은 학교였는데, 그곳 아이들 또한 대부분 부모님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사업가, 정치인 또는 방송인 등 아무튼 대단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어린 빌 게이츠의 생활은 초등학교 때와 똑같았는데, 즉 친구도 없었고 또 수학 외에는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형편없었으며, 선생님이나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과도 항상 앞서 보았던 왜 레이크 사이드 주변에는 호수가 없느냐와 같은 이상한 문제로 충돌하고 싸우던 아이였는데, 한 번은 선생님이 성적을 매길 때 두 가지 영역, 그러니까 최고 성적을 A로 주고 거기에 더해 노력에 대해서도 낮으면 1점, 많으면 3점까지 주어, 그래서 성적도 좋고 노력까지 잘했으면 A3를 받는 것에 대해 빌 게이츠는 불만을 표하며, 왜 성적이 좋으면서도 노력을 많이 했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건지 선생님께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성적을 받았으면 그게 더 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는 좋게 말하면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합리적인 성격, 나쁘게는 좀 많이 피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그의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레이크 사이드 학교에 당시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기 컴퓨터인 ARS-33 텔레 타이프 물건이 들어오게 돼요. 빌 게이츠는 그 기계를 만지며 전에는 경험한 적 없는 아주 강렬한 흥미와 만족을 경험했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엄청난 행운으로 인해 레이크 사이드는 로나 부인이라는 그 학교의 엄청난 학부모의 도움으로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DC-PDP-10을 학교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싸 웬만한 기업들도 갖지 못한 그 컴퓨터가 이 레이크사이드 학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다들 그 컴퓨터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그게 지금 컴퓨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동하는 것도 어렵고 또 사실 재미도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오직 소수의 진짜 하드코어 학생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빌 게이츠와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함께 창업한 그보다 2살 많았던 폴 앨런입니다. 그 둘은 그 시절부터 그야말로 컴퓨터에 미쳐 살았습니다. 성인들도 어려워하던 당시 코딩을 워낙 병적으로 합리적이며 세상을 모두 수학적으로 바라보았던 빌 게이츠는 뭐든 코드를 넣기만 하면 너무도 정확하게 그 답을 척척 내놓는 컴퓨터에 마치 신이 선물해 준 것처럼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라는,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아무리 해도 지겹지 않고 하면 할수록 도전하고 배울 게 넘치는 데다 자신이 그것에 엄청난 재능까지 있는 것을 알게 된 인생 취미를 찾게 된 빌 게이츠는 어릴 때부터 이어져온 문제야, 부적응자의 삶에서 갑자기 엄청난 자신감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즈음 선생님의 제안으로 수학 경시 대회에도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쟁쟁한 선배들까지 모두 다 제치고 거의 우승까지 해버리며, 즉 지금까지는 학교와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힘들게 살아오다 갑자기 초인싸가 되어 인생의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은 컴퓨터 실력이 너무도 빨리,
또 너무도 대단하게 발전을 해버려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냥 자기들끼리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회사들을 위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일까지 하고, 또 당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단한 컴퓨터 회사의 비공식 테스트 직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즉 대학교를 가기도 전에 그 레이크사이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만 사실상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컴퓨터, 더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천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그냥 대단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실력을 보유한 진짜 초특급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참고로 원래 그는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성적이 좋지 않아 하버드와 같은 좋은 학교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 첫 컴퓨터를 만난 시기 이후부터는 성적도 좋아지고, 또 특히 컴퓨터 관련해서는 웬만한 기업 전문가도 비교되기 힘들 정도의 경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게 그가 당시 하버드에 낸 그의 입학 원서인데 대충 컴퓨터 관련 그의 경력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게 1973년이니까 그때는 아직 컴퓨터라는 것이 매우 생소했던, 사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렇다 할 경력이 없던 터에 이 엄청난 이력서는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원서를 내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특수부대 수술 전문의로 활동한 이력,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으로 중요한 의료 매뉴얼을 만들어준 이력, 세계 최초로 어떤 중요한 백신을 개발한 이력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빌 게이츠의 하버드 원서 이력서이자 또 실제로 당시 빌 게이츠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그는 하버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입학하자마자 당시 전세계 최고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허니웰이라는 회사의 인턴으로 들어가 커다란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고는 그의 여름 자신만의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꿈꾸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의 매우 전략적인 부분이 돋보이는데, 첫째, 이 당시 지금 인텔의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앞으로 반도체 칩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약 1년에서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로 증명이 된 부분인데, 그래서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곧 컴퓨터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또 저렴해지게 되어 가정마다 컴퓨터를 갖게 되는 일명 PC의 시대가 곧 올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만약 지금 컴퓨터 회사를 차리면 곧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업자 폴 앨런도 생각이 같았었는데, 대신 그는 하드웨어까지 함께 만드는 종합적인 컴퓨터 회사, 다시 말하면 당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며 시도했던 바로 그 전략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이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빌 게이츠가 설득하기를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것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건물과 또 수많은 자재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너무 많은 반면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형체도 무게도 없는 것이며 사실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에다 하드웨어처럼 공장이나 창고 자리도 많이 필요가 없고, 또 다른 회사에서 매년 새로운 컴퓨터가 나올 때마다 그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끼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사업이라고 설득하는데, 이 논리에 폴 앨런도 곧 완전히 설득이 되어버려 그들은 결국 빌 게이츠가 하버드에 입학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학교를 자퇴하고 나와 1975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업 직후 당시 세계 최대 컴퓨터 기업인 IBM에서 최초로 PC를 출시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그들은 이미 이때부터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오늘날 컴퓨터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이 됩니다. 빌 게이츠가 직접 쓴 이 자서전에는 스티브 잡스와의 숨겨진 이야기들도 곳곳에 꽤 많이 등장하고, 또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도 학창시절 LSD를 흡입하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처음 큰 돈을 벌게 된 이후 구입한 그의 첫 포르쉐 1971년형 911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등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 모든 이야기를 더 전하지 못내 아쉽습니다. 빌 게이츠는 분명 대단한 부모님과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까지 받은 행운아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크사이드를 다녔던 학생 중에는 그보다 더 대단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 빌 게이츠만큼 또는 그와 비슷하게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복하고 풍족한 환경, 그리고 좋은 학교를 다녔다는 점은 분명 상당한 어드밴테이지긴 하지만 절대로 어떤 한 인간의 성공이나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대신 그의 자서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 수 있게 되는 점이 빌 게이츠에게 그 레이크사이드 8학년 때 처음 만난 그 고성능 컴퓨터와의 만남이 인생의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자 행운이 되어 그 이후 그의 인생의 코스를 사실상 결정지어준 운명적 사건이었다는 점과 그런 엄청난 행운과는 별개로 어린 시절부터 심지어 학교 성적도 형편없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순탄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도 자서전 곳곳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의 한 가지 습관, 그리고 본인 역시 어릴 적 그 컴퓨터와의 만남과 더불어 자신의 성공의 가장 큰 핵심 바탕이었다고 인정한 부분, 즉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성공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간과된 중요한 그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으며, 나아가 그 부분은 우리들도 빌 게이츠와 같은 큰 행운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행운과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를 위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이 단순히 약 76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트럼프에게 뜯기는 정도가 아닌 아마도 좋게 그 2배는 되는 돈을 향후 약 수십 년 동안 고스란히 내놓아야 할 위기에 놓였으며, 나아가 미국에게는 물론 유럽에게조차 순식간에 버림을 받으며 앞으로는 자신의 목숨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매우 애처롭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다시 백악관으로 컴백홈한 우리 혼돈의 신 트럼프의 매일 아침마다 세상을 놀라게 해주는 뉴스들이며, 또 과연 그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일단 결과부터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략 한 달 안에 어떤 형태로든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대항하며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그 최종 합의가 3월을 절대 넘기지 않을 것, 빠르면 2월 안에도 매듭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젤렌스키에게는 다른 카드가 없기 때문이며, 또 트럼프가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가장 큰 비즈니스입니다. 일단 그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붙어서 벌이는 국가 총력전, 즉 그 나라의 모든 힘과 돈을 다 쏟아부어 버리는 끝장 게임입니다. 거기서 이긴 쪽은 그동안 전쟁을 하며 들어간 돈과 피해 몇 배를 배상금으로 뜯어가고, 또 박살이 난 패전국의 땅에서도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건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을 하는 동안 들어간 물자와 특히 그 무기들을 이제 다시 또 새로 생산해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순전히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전쟁만큼 큰 비즈니스 행사는 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유럽과 동방을 잇는 딱 그 중간 지대에 위치한 것을 시작으로 거기다가 또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땅이 지나치게 비옥하고, 또 그런 땅이 엄청나게 넓기까지 한 데다가 게다가 그런 땅 아래에는 석유부터 철, 그리고 히토류 등 온갖 종류의 귀한 광물들이 너무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 그 지정학적 위치와 엄청나게 높은 경제적 가치 때문에 마치 러닝 동호회나 세차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엄청나게 예쁜 여성 신입 회원처럼 주변에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몽골도 서쪽으로 가면서 1240년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멸망시켰고, 이후 오스만 제국 때에도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서 힘들어했으며 1917년 힘들게 독립을 했지만 1922년에 다시 소련에게 강제 합병이 되어버렸지만, 곧이어 1941년에는 이제는 독일 나치가 침공한 후 점령을 한 데다 이후 근대에 와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 반도를, 그리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하며 이렇게 전쟁이 끊이질 않던 곳이 바로 축복과 비운의 땅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난 3년간 그곳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긴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진전도 없으면서 대신 양쪽 끝에서 계속 포탄을 공급하며 불쌍한 양측 병사들만 계속 갈려나가며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전쟁이 미국의 새로운 고인물 대통령인 트럼프가 컴백하며 지금 정말 빠르게 그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신 그 종식의 형태가 매우 트럼프적인, 다시 말해 피도 눈물도 없이 뼛속까지 자본주의적이자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몹시 당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트럼프는 지난번 건물주의자 자신에게 너무도 잘해주었던 바이든과는 달리 권리금은 물론 건물의 모든 수리 비용을 포함 그 원상복귀 비용까지 전부 다 청구하며 당장 나가라고 무섭게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더해 얼마 전까지는 자신을 영웅으로 추앙하며 한 목소리로 지원했던 주변 나토 가게들 상인들 역시 하나둘씩 빠르게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다 설상가상 자기 가게의 직원들까지 얼마 전까지는 약 80%의 지지율로 자신을 믿고 따라 주었는데 지금은 약 14%의 지지율로 사실상 자기 가게 내에서도 공공의 적이 되어버려 이제는 꼼짝없이 모든 걸 다 내놓고 쫓겨나게 생긴 것이 지금 젤렌스키의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그동안 젤렌스키를 미국 의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며 연설도 하게 해주고 또 세계 최정상 지도자들과도 만나게 해주었으며 정말 아낌없이 천문학적인 돈과 무기를 쏟아부으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젤렌스키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이 긴 전쟁을 끌어왔던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최대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고 힘을 빼앗는 것. 바이든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만에게 지난 몇 년간 순전히 그 반도체 공급을 지켜내기 위해 너무도 잘해주며 감싸고 돌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역시 그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실 저 같은 일반인들도 거의 다 아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좀 다릅니다. 그는 만약 자본주의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볼 수 있는 철저한 실리주의자이자 모든 걸 경제적 이득과 돈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행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심지어 푸틴과 엄청 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그에게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는 바이든처럼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키기 위한 바닥이 없는 함정이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 예상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동산 개발 부지이자 또 그동안 미국이 퍼준 것에 대해 그 이자까지 물어 이제는 그 수익금을 환수해야 하는 일종의 거대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얄짤없이 배척하고 일체 대화에서 제외시켜버리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트럼프는 며칠 전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그래서 앞으로 일체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절대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종전이 아닌 일종의 휴전의 상태로 매듭을 지어 계속해서 그 지역의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만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미군이 계속 주둔하며 광물 소유권과 재건 사업에 더해 엄청난 수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2022년 2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어쩌면 미국도 그걸 원치 않을 수도 있으며 어찌되었던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 이념 전쟁 때문에 자신을 밀어주던 바이든도 없고 트럼프와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부딪히며 완전히 눈밖에 난 데다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발언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사실 젤렌스키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 5월 그의 임기는 끝났지만 그가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대선을 중단시켜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시작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그렇게 새로 당선되는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과 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월 18일부터 사우디에서 미국과 러시아 측 대표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독일 방송에 나와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보장하지 않고 이대로 종전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고 호소를 했지만, 그에 대해 반응한 나토 동맹국들은 사실상 없었고, 이제 나토 국가들도 사실상 승전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쟁 지속을 종용하는 젤렌스키가 부담스럽기까지 해서 그와 대화를 피하고 있으며 그 대신 트럼프와 잘 협상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며, 또 나토 규정상 마치 지금 이미 심각한 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신규 건강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처럼 나토는 분쟁 지역 국가의 신규 가입을 분명하게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매우 만족스러운 협상, 그리고 유럽 나토국들의 묵인하에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지어지고 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리고 젤렌스키도 빠르게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의 경우 그런 기억을 잘 잊지 않기로 유명하고, 또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래와는 별개로 젤렌스키의 운명 또한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종전을 앞둔 미국과 러시아는 아주 신났습니다. 가장 불쌍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안 그래도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국가였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전쟁을 피할 방법은 정말로 없었던 것인지, 또한 과연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었으며 그 모든 희생은 사전에 그 가치와 명분이 충분히 제고되었던 것인지 잘 복기를 해보아 먼 미래에는 절대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그들의 새로운 정부가 더욱 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또한 우크라이나의 이런 상황을 반면교사하여 앞으로의 외교에 현명하게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